9월 5일 러시아와 한국은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 따라서 북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를 좀 중단시켜달라. 그리고 북한 송출 노동자를 좀 받지 말아달라.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사강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상대방 정상에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쭈삣쭈삣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이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반응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던 예상하던 것과 한 채 차이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 핵을 우리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 지휘국이 되기 위해서 난리를 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이 자기들의 사활이다. 자기 생명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가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러시아가 주는 사실은 북한에게 수출하는 원유는 연간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북한이 필요로 한 연간 한 100만 톤에 비하면은 우리는 4%밖에 수출 안 한다. 이 4%도 사실 안 주면 북한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는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협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러시아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기에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키는 방법인데 3단계로 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볼게. 첫째로 북핵 미사일 중단하면은 동시에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를 해라.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나서서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세 번째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은 나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북한도 똑같은 포인트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포인트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에 그 첫 번째 단계인 북한 핵 미사일 중단과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은 쌍중단으로 동시에 중단하는 거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실제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때까지 주장하고 낸 목소리를 러시아가 다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용납할 수 없다고 해놔놓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해놔놓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놔놓고 북핵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위협이라는 것은 미국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기 전에는 안 되지만 일단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서 거기서 중국이란 용어를 안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똑같은 목소리죠. 러시아가 앞장서서 북한에게 핵을 핵과 미사일 실험하는 것을 실험하고 시험 발사하는 것을 중단시키겠다.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중단시킬 때는 한미는 거기에 발맞춰서 군사훈련을 축소해라. 여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 북한이 소위 말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러시아가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걸 할 테니까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해라는 얘기를 첫째 포인트로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76년에 시작해서 94년에 끝난 한미연합군사훈련 팀 스피릿은 92년 한 해를 빼먹고 안하고 전체에 걸려서 17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93년쯤 되니까 한국 자체 내에서 우리가 나서서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내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목을 메고 있는 그것이 항상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고 그 위협 때문에 자기들은 자위적인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한국이 그걸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관계를 좀 더 화해 협력하는 쪽으로 끌어가겠다고 하면서 팀 스피릿을 결국 일시 중단으로 시작했지만 영원히 끝났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축소가 아니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을 한번 봅시다. 러시아가 나서서 북핵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실험을 중단시키겠다 했는데 사실 이것은 북한이 올해가 가장 많은 빈도수로서 시험 발사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을 하는 해가 되고 내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서 북한 핵 실험은 끝났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례를 따라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한 후에 핵보유국 플러스 미국으로부터 파키스탄은 핵을 가진 나라다. 핵개발이 된 나라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선례를 참고해서 6회 실험을 했고 두 번째로는 1회에 플루토늄탄, 2회에 원자로탄, 3회 플루토늄탄, 4회 자기들이 말하는 수소탄입니다만 실제로는 정폭 핵분열탄으로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약 6 내지 7킬로톤으로 실패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것은 50킬로톤 정도 폭발력을 가져야 성공한 것입니다.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플루토늄탄으로 개발한 그 원자탄보다도 훨씬 더 한 10배 내지 10서너 배 많은 폭발력을 가지면 핵 분열의 능력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소탄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수소탄이 아니고 핵분열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시 플루토늄탄을 원자탄을 실험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문에서는 수소탄이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계속 추적한 걸 보면 저는 수소탄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완전 성공한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거죠. 4회 때보다도 폭발력이 거의 20배 정도 늘었습니다. 15배 내지 20배 늘었습니다. 그때는 6, 7킬로톤인데 이번에 108킬로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원자탄, 그 원자탄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정폭 핵분열탄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상당히 시간 지난 후에
수소탄, 진짜 수소탄을 개발해서 한 번쯤 더 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번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북한 핵실험은 끝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은 뭐냐? 올해 연말 이전에 SLBM을 한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각각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시키고 성공할 것인가? 두 번째, 사거리가 전번에 500km밖에 못 갔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천 킬로의 사거리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SLBM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ICBM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재진입 기술은 확보된 게 아니다. 재진입 궤도를 벗어나서 미사일 궤도를 벗어나서 재진입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천도의 고열에 견뎌낼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도장치 이런 것 때문에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올해에 한 번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 2, 3차례 할 것 같습니다. SLBM도 그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와 인터벌이 최소한 6개월 내지 7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원래 미사일을 쏜 것이 얼마입니까? 14차례를 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년에 많아봐야 2회, 그보다 더 줄을 수가 있습니다. SLBM도 한 해, 한두 차례. 그래서 도합 2019년까지 간다면은 완전 개발을 ICBM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ICBM 자체를 확신을 가지고 3단 분리가 제대로 돼서 북한이 큰 소리 치는 대로 워싱턴 DC가 될지 다른 LA가 될지 어디로 때린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2018년 19년 정도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초반. 이렇게 하려면 4 내지 SLBM까지 앞서서 4 내지 6회 정도의 추가 실험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에 걸쳐서 2년 반에 걸쳐서 4 내지 6회의 실험은 그 인터벌이 상당히 깁니다. 인터벌이 6 내지 7개월이 된다는 거죠. 그 자칫 6 내지 7개월이 중단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인터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개발비입니다. ICBM 한 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드는 돈이 2013년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노동당 내의 강연에서 하는 자료에 의하면 3천만 달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에, 그보다 한 해 전인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에 러시아의 미사일 전문가가 보고 그것은 약 5천만 내지 7천만 불이 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650억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650억도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건비와 땅값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같이 계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700억 정도라 치면은 최소한 4발 내지 6발을 하려면 3 내지 4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SLBM은 그만큼 돈은 들지 않습니다. 약 10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ICBM을 3발 정도 테스트하면은 2조가 넘습니다. 2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조라고 했는데 2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SLBM을 2차례 정도 테스트하면은 제가 볼 때는 도합 3천억 이상의 돈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에 의해서 이제 돈줄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북중 간의 무역이 연간 약 6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 북중 간의 무역이 약
58.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의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이 주는 원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제재가 UN 제재 결의에 의해서 국제 제재가 현금줄을 줘오면 실제로 지금까지도 국내 피를 짜서 인민들 피를 짜서 실험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을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도록 위협에 충분히 올해에 북한의 난동에 의해서 밀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느긋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북한은 내년에는 SLBM이나 ICBM 시험 발사, 핵실험은 하지 않고 SLBM이나 ICBM 시험 발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 다 합쳐서 한 4회 정도, 3, 4회. 그 다음 해까지 연장이 된다면 4, 6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리고 북한의 대외 전략의 계산점에서 본다면은 북한 스스로가 자기 계산과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훨씬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때쯤 돼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라.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되는데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라고 해서 지금 5, 6개월이 됐는데 아직 하지 않았냐 라고 공을 자기나 중국 쪽으로, 중국도 똑같은 얘기로 공을 자기한테 돌릴 겁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멈춰지거나 인터벌이 길어진 것을 미사일과 핵 시험 발사 실험을 중단했다고 얘기하면서 쌍중단이라고 요구했으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자 한미군사훈련 축소하시오. 제가 아까 팀스피릿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축소는 결국 철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팀스피릿도 92년에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와가 결국 2년 후에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더더구나 핵 미사일 시험 발사 실험이 중단되고 있는 사이에 축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여기에 북한까지 힘을 합쳐서 가세를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적인 노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한미는 자꾸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축소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조장하느냐 미제들아. 이게 북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톤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철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아니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제로 준전시 상태를 명시하는 정전협정 밑에서 왜 북한과 대치 상태를 하면서 불안해하느냐. 봐라. 북한이 당신네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자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평화협정으로 만들면은 남북한이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한이 앞장서서 남북한 관계를 끌고 나가고 통일도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운전사석에 앉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정전협정에 매달리고 있느냐. 더더구나 정전협정은 한국은 서명 당사자도 아니지 않냐. 정전협정이라는 게 한국의 군사정전을 위해서 UN 총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공인민군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세 사람이 앉아가 사인한 겁니다. 너희들이 사인도 안 한 정전협정 때문에 만날 불안해할 게 어딨나. 이제 남북한 간에 좀 잘해봐라.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미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일본은 그게 서명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걸 얘기를 할까요? 북일 관계, 북일 수교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 그 결국은 미북 수교를 하라는 겁니다. 자,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북일 수교, 북미 수교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이에 낄 틈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낄 틈도 없지만 미국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국익을 위해서 한국과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과 앉아서 평화협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섬이 됩니다. 고립무원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자기들이 원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간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이 중국과, 그 당시는 중공이죠, 대땅들을 하자고 왔을 때에 중공이 미국에게 수교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대만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시키라. 두 번째, 우리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주고 대만이 지금 유엔 회원으로 있는 그 유엔 회원권을 우리한테 주라. 결국 그러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된다. 결국 79년 대만은 유엔에서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이 들어가는 동시에 급격하게 상해미사국으로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미국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이 안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행여라도 북한과 중국과 한국이 앉지 않은 미국이 앉은 세 사람 사이에서 정전협정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우리는 고립무원이 됩니다. 자, 이 시점쯤 되면은 한국 국내에서는 야, 맞아,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왜 주한미군이 여기 필요하냐? 어? 그리고 더더구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이 이 동북아 전체에 안보협정을 맺으려고 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잖아. 국제감각도 없고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국제감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다수들이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럼 국내는 소요, 남남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미국을 붙들어야 된다. 아니다. 이쯤 되면은 평화협정까지 가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명분도 없고 내보내자. 우린 주권국가다. 주권국가가 왜 평화협정까지 맺고 전쟁도 없는데 미군을 데리고 있냐?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북핵 억지를 위해서 있다면서 이런 궤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러시아의 3단계 로드맵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대변해 줍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방법론도 단계별로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세 나라는 한 가지 목표를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한 가지 똑같은, 세 가지 똑같은 방법을 셋이서 똑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는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얘기가 나올 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자칫하면은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니까 신냉전 시대에 들어간다. 신냉전은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관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한쪽으로 가고 한미일이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한 목소리로, 한 방법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한 방법을 택해서 같이 합심하고 있습니까? 한 목표는 같습니다.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은 한, 미, 일 3개국이 똑같은 방법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아직도 많이 불편합니다. 역사의 앙금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이익보다도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언제까지 한일관계 역사적 감정 때문에 36년의 아픔을 질겅질겅 씹고 일본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과거에 잘못한 거 사과해라. 위안부 문제 돈 더 내놔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보십시오. 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11종의 전술핵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다. 핵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을 갖지 마라.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러나 국가적인 대실패였습니다. 국가 전략에 큰 손해를 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우리가 앞장서서 팀 스피릿을 중단했습니다. 왜? 북한 핵을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남북관계를 화해하고 협력하고 주도해서 끌어나가겠다고. 그것도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수조 원의 돈을 갖다 줬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그 돈을 핵 개발에 종잣돈으로 자본금으로 쓴 겁니다. 2007년에는 북이 핵을 가진다고 해도 그건 일리가 있다. 자위용이다. 그렇게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난 10년간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이 지점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10년이 지난 이 지점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핵을 생산할 능력도 없고 핵을 자위적으로 설사 만들더라도 자위를 위해 만든 마음씨 착한 동족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위협으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북한은 한 나라야. 헌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동족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엔에 우리는 따로따로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최대의 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자기 체면과 스스로의 체면과 낭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아까도 얘기한 36년간의 역사적인 고통의 기억을 씹으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불편하니까 한미 일 간의 공동 목표는 북핵 억제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방법, 같은 단계를 지금 밟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8월 29일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은 후 바로 자기들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베의 허락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아베에게 모든 걸 어드바이스 해주는 안보 자문관이 아베에게 이걸 올리고, 동시에 일본 여론들은, 국민들의 여론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발가벗은 채로 일본이 노출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RBM 중장거리 미사일은 자위용 무기가 아니고 공격용 무기입니다. 일본이 그걸 갖는다는 것은 일본 평화헌법 구조에 바로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의 목소리,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보복까지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걸 추진해 나갈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결기가 없습니까?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감상적인 동족이라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우리의 동족이라고, 그리고 설마 김정은이가 우리를 때리겠느냐고, 우리를 위협하겠느냐고. 먼 장래라도, 지금 당장 아니고 1, 2년 후가 상황이 달라지면이 아니고 먼 장래라도 북한은 우리가 먼저 대화를 요구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핵 위협을,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한 국가가 어떻게 동족입니까? 어떻게 동족이라는 그 노스텔지아 내지 낭만에 빠져서 북한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왜 일본에 대해서 36년간의 고통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되풀이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의 몇 배 더 강한 복수심과 대응력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 핵 인질이 된 이상 우리는 주권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혼자서 해낼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혹은 폐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동맹국의 힘과 동맹관계의, 우방과 동맹의 힘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러시아로부터 당한 그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미일 간의 단일 대응, 한 가지 목표를 위한 한 가지 대응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중러 연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이 한일 간의 결속된 동일 목표와 동일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쓰겠다, 러시아가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걸 할 테니까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해라는 얘기를 첫째 포인트로,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76년에 시작해서 94년에 끝난
한미연합군사훈련 팀 스피릿는 92년 한 해를 빼먹고 안하고 전체에 걸려서 17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93년쯤 되니까 한국 자체 내에서 우리가 나서서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내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목을 메고 있는 그것이 항상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고 그 위협 때문에 자기들은 자위적인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한국이 그걸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관계를 좀 더 화해 협력하는 쪽으로 끌어가겠다고 하면서 팀 스피릿을 결국 일시 중단으로 시작했지만 영원히 끝났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축소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축소가 아니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을 한번 봅시다. 러시아가 나서서 북핵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실험을 중단시키겠다 했는데 사실 이것은 북한이 올해가 가장 많은 빈도수로서 시험 발사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해가 되고 내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서 북한 핵실험은 끝났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례를 따라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한 후에 핵보유국 플러스 미국으로부터 파키스탄은 핵을 가진 나라다. 핵개발이 된 나라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선례를 참고해서 6회 실험을 했고 두 번째로는 1회의 플루토늄탄, 2회의 원자로탄, 3회 플루토늄탄, 4회 자기들이 말하는 수소탄입니다만 실제로는 정폭 핵분열탄으로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약 6 내지 7킬로톤으로 실패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것은 50킬로톤 정도 폭발력을 가져야 성공한 것입니다.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플루토늄탄으로 개발한 그 원자탄보다 훨씬 더 한 10배 내지 10서너 배 많은 폭발력을 가지면 핵분열의 능력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소탄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수소탄이 아니고 핵분열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시 플루토늄탄을 원자탄을 실험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문에서는 수소탄이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계속 추적한 걸 보면 저는 수소탄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완전 성공한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거죠. 4회 때보다도 폭발력이 거의 20배 정도 늘었습니다. 15배 내지 20배 늘었습니다. 그때는 6, 7킬로톤인데 이번에 108킬로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원자탄, 그 원자탄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정폭 핵분열탄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상당히 시간 지난 후에 수소탄, 진짜 수소탄을 개발해서 한 번쯤 더 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번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북한 핵실험은 끝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은 뭐냐? 올해 연말 이전에 SLBM을 한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각각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시키고 성공할 것인가? 두 번째, 사거리가 전번에 500km밖에 못 갔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천 킬로의 사거리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SLBM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ICBM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재진입 기술은 확보된 게 아니다. 재진입 궤도를 벗어나서 미사일 궤도를 벗어나서 재진입하려고 하면은 북한과 중국과 한국이 앉지 않은 미국이 앉은 세 사람 사이에서 정전협정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우리는 고리무원이 됩니다. 자, 이 시점쯤 되면은 한국 국내에서는 야, 맞아.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왜 주한미군이 여기 필요하냐? 어? 그리고 더더구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이 이 동북아 전체에 안보협정을 맺으려고 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잖아. 국제감각도 없고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국제감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다수들이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럼 국내는 소요, 남남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미국을 붙들어야 된다. 아니다. 이쯤 되면은 평화협정까지 가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명분도 없고 내보내자. 우린 주권국가다. 주권국가가 왜 평화협정까지 맺고 전쟁도 없는데 미군을 데리고 있냐.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북핵 억지를 위해서 있다면서 이런 궤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러시아의 3단계 로드맵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대변해 줍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방법론도 단계별로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세 나라는 한 가지 목표를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한 가지 똑같은, 세 가지 똑같은 방법을 셋이서 똑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는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얘기가 나올 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자칫하면은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니까 신냉전 시대에 들어간다. 신냉전은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관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한쪽으로 가고 한미일이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한 목소리로, 한 방법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한 방법을 택해서 같이 합심하고 있습니까? 한 목표는 같습니다.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은 한미일 3개국이 똑같은 방법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아직도 많이 불편합니다. 역사의 앙금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이익보다도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언제까지 한일관계의 역사적 감정 때문에 36년의 아픔을 질겅질겅 씹고 일본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과거에 잘못한 거 사과해라, 위안부 문제에 돈 더 내놔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보십시오. 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11종의 전술핵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다, 핵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을 갖지 마라,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러나 국가적인 대실패였습니다. 국가 전략에 큰 손해를 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우리가 앞장서서 팀 스피릿을 중단했습니다. 왜? 북한 핵을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남북관계를 화해하고 협력하고 주도해서 끌어나가겠다고. 그것도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수조 원의 돈을 갖다 줬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그 돈을 핵 개발에 종잣돈으로, 자본금으로 쓴 겁니다. 2007년에는 북이 핵을 가진다고 해도 그건 일리가 있다. 자위용이다. 러시아는 그때쯤 돼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라.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되는데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라고 해서 지금 5, 6개월이 됐는데 아직 하지 않았냐 라고 공을 자기나 중국 쪽으로, 중국도 똑같은 얘기로 공을 자기한테 돌릴 겁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멈춰지거나 인터벌이 길어진 것을 미사일과 핵 시험 발사 실험을 중단했다고 얘기하면서 쌍중단이라고 요구했으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자, 한미군사훈련 축소하시오. 제가 아까 팀 스피릿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축소는 결국 철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팀 스피릿도 92년에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와가 결국 2년 후에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더더구나 핵 미사일 시험 발사 실험이 중단되고 있는 사이에 축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여기에 북한까지 힘을 합쳐서 가세를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적인 노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한미는 자꾸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축소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조장하느냐 미제들아. 이게 북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톤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철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아니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제로 준전시 상태를 명시하는 정전협정 밑에서 왜 북한과 대치 상태를 하면서 불안해하느냐. 봐라. 북한이 당신네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자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평화협정으로 만들면은 남북한이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한이 앞장서서 남북한 관계를 끌고 나가고 통일도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운전사석에 앉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정전협정에 매달리고 있느냐. 더더구나 정전협정은 한국은 서명 당사자도 아니지 않냐. 정전협정이라는 게 한국의 군사정전을 위해서 유엔 총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공인민군 지원,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세 사람이 앉아가 사인한 겁니다. 너희들이 사인도 안 한 정전협정 때문에 만날 불안해할 게 어딨나. 이제 남북한 간에 좀 잘해봐라.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미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일본은 그게 서명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걸 얘기를 할까요? 북일 관계, 북일 수교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 그 결국 미북 수교를 하라는 겁니다. 자,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북일 수교, 북미 수교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이에 낄 틈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낄 틈도 없지만 미국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국익을 위해서 한국과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과 앉아서 평화협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섬이 됩니다.
고립무원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자기들이 원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간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이 중국과 그 당시는 중공이죠. 대땅들을 하자고 왔을 때에 중공이 미국에게 수교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대만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시키라. 두 번째, 우리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주고 대만이 지금 유엔 회원으로 있는 그 유엔 회원권을 우리한테 주라. 결국 그러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된다. 결국 79년 대만은 유엔에서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이 들어가는 동시에 급격하게 상해미사국으로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미국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이 안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행여라도 어마어마한 수천도의 고열에 견뎌낼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도장치 이런 것 때문에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올해에 한 번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 2, 3차례 할 것 같습니다. SLBM도 그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가 횟수와 인터벌이 최소한 6개월 내지 7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원래 미사일을 쏜 것이 얼마입니까? 14차례를 쏘습니다. 그게 보면 내년에 많아봐야 2회, 그보다 더 줄을 수가 있습니다. SLBM도 한 해, 한두 차례. 그래서 도합 2019년까지 간다면은 완전 개발을 ICBM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ICBM 자체를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3단 분리가 제대로 돼서 북한이 큰 소리 치는 대로 워싱턴 DC가 될지 다른 뭐 LA가 될지 어디로 때린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2018년 19년 정도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초반. 이렇게 하려면 4 내지 SLBM까지 앞서서 4 내지 6회 정도의 추가 실험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에 걸쳐서 2년 반에 걸쳐서 4 내지 6회의 실험은 그 인터벌이 상당히 깁니다. 인터벌이 6 내지 7개월이 된다는 거죠. 그 자칫 6 내지 7개월이 중단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인터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개발비입니다. ICBM 한 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드는 돈이 2013년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노동당 내의 강연에서 하는 자료에 의하면 3천만 달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에 그보다 한 해 전인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에 러시아의 미사일 전문가가 보고 그것은 약 5천만 내지 7천만 불이 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650억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650억도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건비와 땅값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같이 계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700억 정도라 치면은 최소한 4발 내지 6발을 하려면 3 내지 4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SLBM은 그만큼 돈은 들지 않습니다. 약 10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ICBM을 3발 정도 테스트하면은 2조가 넘습니다. 2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조라고 했는데 2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SLBM을 2차례 정도 테스트하면은 제가 볼 때는 도합 3천억 이상의 돈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에 의해서 이제 돈줄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북중 간의 무역이 연간 약 6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 북중 간의 무역이 약 58.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의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주는 원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제재가, UN 제재 결의에 의해서 국제 제재가 현금줄을 줘오면 실제로 지금까지도 국내 피를 짜서 인민들 피를 짜서 실험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을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도록 위협에 충분히 올해에 북한의 난동에 의해서 밀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느긋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북한은 내년에는 SLBM이나 ICBM 시험 발사, 핵실험은 하지 않고 SLBM이나 ICBM 시험 발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 다 합쳐서 한 4회 정도, 3, 4회. 그 다음 해까지 연장이 된다면 4, 6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리고 북한의 대외 전략의 계산점에서 본다면은 북한 스스로가 자기 계산과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훨씬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9월 5일 러시아와 한국은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 따라서 북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를 좀 중단시켜달라. 그리고 북한 송출 노동자를 좀 받지 말아달라.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4강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상대방 정상에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쭈삣쭈삣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이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반응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던 예상하던 것과 한 채 차이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 핵을 우리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 지휘국이 되기 위해서 난리를 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이 자기들의 사활이다. 자기 생명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가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러시아가 주는 사실은 북한에게 수출하는 원유는 연간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북한이 필요로 한 연간 한 100만 톤에 비하면은 우리는 4%밖에 수출 안 한다. 이 4%도 사실 안 주면 북한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는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협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러시아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기에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키는 방법인데 3단계로 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볼게. 첫째로 북핵 미사일 중단하면은 동시에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를 해라.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나서서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세 번째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은 나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북한도 똑같은 포인트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포인트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에 그 첫 번째 단계인 북한 핵 미사일 중단과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은 쌍중단으로 동시에 중단하는 거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실제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때까지 주장하고 낸 목소리를 러시아가 다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용납할 수 없다고 해놔놓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해놔놓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놔놓고 북핵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위협이라는 것은 미국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기 전에는 안 되지만 일단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서 거기서 중국이란 용어를 안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똑같은 목소리죠. 러시아가 앞장서서 북한에게 핵을 중단,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을 실험하고 시험 발사하는 것을 중단시키겠다.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중단시킬 때는 한미는 거기에 발맞춰서 군사훈련을 축소해라.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 북한이 소위 말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